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인 옥스포드에서 한국의 치를 떨던 교수의 세계관이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견고했던 그녀는 어떻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리나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지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중국계 영국인이지만 아시아의 다양한 지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꽤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제 연구 분야에 자부심이 있어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세계의 문화 지리를 바라보는 것이 제 신념이죠. 다양한 문화권을 연구하면서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항상 노력해왔지만 중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영향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저만의 시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 지리학 학술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왔어요. 아시아의 문화와 지리적 발전이라는 주제의 세션이 있어 기대가 컸죠. 학회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옥스포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대학 도시의 정취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기분이 좋았네요. 이런 날씨에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학회장으로 걸어가며 옥스포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감상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는 언제 와도 영감을 주는 곳이었죠. 돌로 만들어진 건물들 사이로 현대적인 시설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곧 발표할 세션을 떠올리며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메었네요. 오늘은 많은 것을 배우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스포드의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문득 몇 년 전 서울에 잠시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거리감과 불편함이 다시 마음에 스쳐 지나갔죠. 한국은 솔직히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네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던 사람들, 너무 경직되고 형식적인 문화가 저와는 맞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불편했던 기억이 났네요. 한 번은 한국인 가이드가 중국 문화의 영향에 대해 너무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속으로 많이 불편했어요. 제 뿌리인 중국 문화가 한국에 끼친 영향은 분명했는데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이 한국 고유의 것인 양 이야기하더군요. 결국 그런 문화는 표면적일 뿐이야. 그들의 독창성에 대한 주장도 좀 과장된 것 같고 학회장으로 들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네요. 한국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반도 국가로서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주목할 만한 지리적 특성이 있나 싶었죠. 그저 큰 두 나라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들어온 중화 사상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의식 중에 남아 있었던 것 같네요. 물론 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한국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움직이며 무표정했죠. 식당에서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직원들 때문에 답답했고 호텔에서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서비스가 불편했어요. 물론 도시 자체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지만 뭔가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활기찬,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한 생동감에 비하면 너무 정돈되고 인위적인 느낌이었죠. 제 고향인 상하이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너무 빠르게 서구화된 도시 같았어요. 중국의 도시들은 현대화 속에서도 오랜 역사의 흔적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는데 서울은 마치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 싶어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네요. 중국인으로서 5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학계의 유명 인사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섞여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뒤쪽의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과 필기구를 꺼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몇몇 아는 얼굴들이 보였고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네요. 발표자 명단을 확인하니 존 윌슨 교수 한국의 지리적 특징과 문화적 가치 세션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크게 기대되지는 않았네요. 어쩌면 좀 지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준비하면서 저는 윌슨 교수의 발표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유럽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은 어떨지, 그리고 윌슨 교수의 연구가 얼마나 깊이 있을지 궁금했네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윌슨 교수의 발표가 한국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할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관점은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존 윌슨 교수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영국 출신의 60대 남성이었죠. 꽤 오랫동안 한국학을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되었어요. 윌슨 교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청중들에게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윌슨 교수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느껴졌네요. 윌슨 교수가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소개가 이어졌고 저는 약간 놀랐어요. 이토록 오랜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다면 윌슨 교수의 시각은 제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목을 가다듬더니 발표를 시작했어요. 큰 화면에 한국 반도의 위성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반도 국가가 아닙니다. 그곳은 동아시아의 심장부에서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나라예요. 윌슨 교수의 첫마디부터 저는 약간 놀랐어요. 동아시아의 심장부라는 표현이 특히 눈길을 끌었네요. 중국인으로서 저는 항상 중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윌슨 교수가 보여주는 지도와 데이터는 한국의 해양 자원과 지리적 위치가 가진 경제적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해상 무역로부터 현대의 물류 시스템까지 한국이 어떻게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왔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다양한 지리적 데이터와 그래프가 보여졌고 윌슨 교수는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동해와 서해를 모두 접하고 있어 해양 진출에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는 과거에는 침략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국제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윌슨 교수는 한국의 지형이 어떻게 문화적 특성과 연결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산악 지형은 독특한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화면에 나타난 한국의 산맥 지도를 가리키며 윌슨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한국의 백두대간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산맥이며 이 산맥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문화적 차이가 형성되었습니다. 동쪽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고 서쪽은 넓은 평야가 있어 농경 문화가 발달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네요. 윌슨 교수의 분석은 분명 학술적으로 탄탄했지만 제 경험과는 너무 달랐어요. 게다가 그의 설명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죠. 한반도의 문화 형성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축소된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고층 건물들과 북적이는 거리, 그리고 제가 느꼈던 문화적 거리감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역동적인 경제와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윌슨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혁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윌슨 교수는 한국이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과정을 지리적 요인과 연결시켜 분석했네요. 화면에는 시대별 경제 성장률 그래프와 도시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제한된 작은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과 효율적인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혁신 정신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면서도 내심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경제적 성공이 문화적 깊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경험한 한국은 분명 현대적이고 발전된 나라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경직성과 형식주의가 있었다고 느꼈어요. 윌슨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 건물이 나란히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네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전통 건축물 바로 옆에 첨단 고층 빌딩이 있는 모습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적응력을 잘 보여주는 예죠. 윌슨 교수의 발표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네요. 윌슨 교수의 설명은 학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제 경험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중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윌슨 교수님, 저는 리나 장입니다. 캠브리지에서 왔어요. 교수님의 발표는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보면 그런 문화적 특성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표면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특히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에서요.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적 깊이와 다양성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보시나요? 질문을 마치자 회의장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네요. 몇몇 참석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 보이는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학술 토론에서는 정직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네요. 윌슨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표정에서는 불쾌함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장 교수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문화적 경험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분명히 중요하며 제 발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적 깊이는 단기간의 방문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되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표자인 김아리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다룰 것 같네요. 윌슨 교수의 대답은 외교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제 경험을 가볍게 치부하는 것 같았네요. 하지만 학술 세션의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음 발표자를 기다렸네요. 이어서 한국인 연구자 김아리 박사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아리 박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온 문화지리학자로 소개되었어요. 김아리 박사는 단정한 차림새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환한 미소로 청중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하고 김아리 박사의 발표에 집중했어요. 김아리 박사의 발표는 한국 문화의 지리적 기원과 발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김아리 박사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들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전해온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산과 바다, 농촌과 도시 등 다양한 한국의 풍경이 보여졌고 김아리 박사는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생생하게 설명했네요. 한국의 문화는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이 많은 지형 때문에 각 지역마다 독특한 방언과 음식 문화가 발달했죠. 예를 들어 강원도의 산간 지역에서는 감자를 주식으로 한 요리가 발달했고 남쪽 해안 지역에서는 해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김아리 박사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이 어떻게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어요. 김아리 박사의 설명은 단순한 학술적 분석을 넘어 실제 생활과 문화의 연결성을 보여주었네요. 화면에는 다양한 지역의 축제와 전통 의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쪽 지역은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주민들이 준비성과 내구성을 중요시하는 성격을 발달시켰습니다. 반면 남쪽은 기후가 온화하고 농산물이 풍부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문화가 발달했죠. 이런 지역적 차이는 음식, 건축, 심지어는 말투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김아리 박사의 발표를 들으며 점점 더 흥미롭다고 느꼈네요. 김아리 박사의 설명하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짧게 경험한 서울과는 달랐어요. 그녀의 설명에는 중국의 영향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문화는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 유교, 한자 등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고 이것들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김아리 박사의 설명은 균형 잡혀 있었고 중국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설명하고 있었네요. 김아리 박사는 한국의 다양한 지역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김아리 박사의 설명은 학술적이면서도 생생했고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부인에게 처음에는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매우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 동안 외부의 침략을 경험하며 형성된 국가적 심리와도 연관이 있어요. 김아리 박사의 이 말에 저는 문득 제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짧은 방문 동안 얕은 관계만 맺었던 것이 제가 한국인들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네요. 중국계 외국인으로서 저는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의 방어적인 모습만 경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아리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김아리 박사는 한국의 전통 예술부터 현대 대중문화까지 그리고 가족 구조부터 직장 문화까지 폭넓게 다루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네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지리적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어요. 각 가정마다 독특한 김치 레시피가 있고 이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김아리 박사는 화면에 다양한 종류의 김치 사진을 보여주며 각각의 특징과 유래를 설명했어요.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등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다양한 김치의 세계가 펼쳐졌네요. 김아리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다양성은 한국의 지리적 조건과 기후에 적응하며 발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중국의 파오차이와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발전을 이룬 음식 문화라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네요. 김치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 발전한 음식이지만 단순한 저장식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중요한 문화적 행사이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죠. 이런 협동 정신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아리 박사의 발표는 계속되었고 김아리 박사는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그것이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어요. 고조선부터 조선, 그리고 현대 한국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문화의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네요.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때로는 조공 관계였고, 때로는 문화 교류의 파트너였죠. 한국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그것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켰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김아리 박사의 이 설명이 저에게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영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한국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생존과 적응의 역사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강한 정체성과 회복력을 발달시켰어요. 이것이 현대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문화적 자부심의 바탕이 되었죠. 김아리 박사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네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만 보고 한국 전체를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문화적 우월감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아리 박사의 보여주는 한국은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나라였네요. 한국의 문화적 특성 중 하나는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농업 사회에서 첨단 기술 사회로 변모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어요. 이런 균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김아리 박사의 발표 동안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했네요. 김아리 박사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적 분석을 넘어 실제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힘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네요. 중국계 영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중적 시각 마이너스 영국인으로서의 객관성과 중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자부심 마이너스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아리 박사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 세션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네요. 노트북 위에 놓인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나의 경험 vs 김아리 박사의 설명. 이런 제목을 적고 두 칸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네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현대적이고 바쁜 서울의 모습, 형식적인 미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약간의 거리감이었습니다. 반면 김아리 박사의 설명한 한국은 깊은 문화적 뿌리와 지역적 다양성, 그리고 진심 어린 인간관계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제 안에 있던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우월감도 있었네요.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은 5천년 문명의 나라, 동아시아 문화의 어머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한국은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작은 나라로만 인식했던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제 학술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니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서울에서의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았어요. 사실 불편했던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객관적인 학자로서 이런 편향된 시각은 부끄러운 일이었네요. 김아리 박사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영어로 메뉴를 물어보았을 때 한 직원이 당황하다가 다른 직원을 불러 도움을 청했죠. 그때는 불편하게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은 최선을 다해 저를 도우려 했던 거예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길을 잃었을 때 한 노인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던 일도 있었네요. 중국 관광객이라고 생각했던 그 노인은 제가 영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왜 이런 좋은 기억들은 잊고 불편했던 경험만 기억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아마도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제 인식을 왜곡시켰던 것 같아요. 또한 학자로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에 중국계라는 제 정체성도 한몫했을 테고요. 사실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들도 제 시각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고, 최근에 김치 논쟁이나 한복 vs 한프 같은 문화적 소유권 다툼도 있었죠.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연중에 한국에 대한 특정 시각이 형성되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네요. 리나, 중국 사람들은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동아시아 전체를 비추었단다. 그 말씀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과 씨름했어요. 다른 발표자의 말이 귓가에 흘러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과 새로운 정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네요. 학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객관성을 잃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연구자가 물었어요.
장 교수님, 괜찮으세요? 조금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짧게 대답하고 미소 지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일었네요. 그 연구자는 제 중국어 이름을 불렀고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를 상기시켰어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중국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이 편향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계라는 배경이 제 시각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자 그 동료 연구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죠. 하지만 학자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저만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었네요. 문화적 정체성과 학문적 객관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모든 연구자의 과제인 것 같았습니다. 학술 대회의 마지막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김아리 박사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김아리 박사는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네요. 제가 다가가자 김아리 박사의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저는 리나장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김아리 박사는 밝게 웃으며 저를 반겼네요. 네, 앞서 질문하신 분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아리 박사의 따뜻한 반응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짧게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으로만 한국 문화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중국계 배경이 있다 보니 한국을 볼 때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보통은 학술적 논쟁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달랐네요. 김아리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 짧은 방문으로는 문화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많은 교류와 때로는 긴장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외국인에게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화적 뉘앙스가 많아요. 김아리 박사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문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특히 중국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제 제안에 김아리 박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학회장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마음속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네요. 이제 저는 중국계 영국인으로서 가진 복합적인 정체성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학회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을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고풍스러운 외관과 달리 내부는 모던하고 아늑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각자 커피를 주문했네요. 저는 카푸치노, 김아리 박사는 아메리카노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한국 커피 문화도 정말 발달했어요. 서울에는 특색 있는 카페들이 정말 많거든요. 김아리 박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서울에 있을 때 카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상하이나 베이징의 카페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커피 맛도 좋았어요. 이야기에 물꼬가 트이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학술적인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 문화와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장 교수님께서는 서울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그런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김아리 박사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비즈니스 미팅들, 식당에서 겪었던 언어적 장벽, 지하철에서 느꼈던 바쁜 도시의 리듬 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네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중국계라는 제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국 문화의 우월성에 대해 듣고 자랐거든요.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김아리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인이 처음 한국을 방문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이라는 깊은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도 복잡하니까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정이요? 그게 무엇인가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김아리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람 간의 깊은 유대감, 따뜻한 마음의 교류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지만 일단 정이 들면 매우 따뜻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형성해요. 이 개념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행동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도 간칭이라는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었네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군요. 시간을 들여 관계를 형성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국 사람들은 보통 처음부터 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라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나 봐요. 네, 정확해요. 한국 문화는 빙산과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물 아래에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나 서양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해요. 김아리 박사의 비유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새삼 깨달았네요. 김 박사님, 혹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들어온 이야기로는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었지만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김아리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네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과 교육받은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한자, 유교, 불교 등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아리 박사의 설명은 균형 잡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해결하기 위해 창제한 문자예요. 이것은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자도 사용하고 한자어에서 파생된 단어도 많아요. 이런 양면성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사실 중국에서도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각 왕조별로 다른 특성이 있었는데 중국이라는 큰 카테고리로만 묶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건 자연스러운 문화 발전 과정이겠네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 문명이었고 그 영향력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각 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는지는 그 나라만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김 박사님, 혹시 한국의 다른 지역들은 서울과 많이 다른가요? 저는 서울만 방문해서 김아리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부산은 항구 도시라 개방적이고 활기찬 문화가 있어요. 음식도 더 맵고 해산물이 풍부하죠. 경주는 역사의 도시로 신라시대의 유적들이 도시 곳곳에 있어요. 제주도는 아예 다른 세계죠. 화산섬이라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가 있습니다. 김아리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와 풍경을 가진 나라로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만으로 한국 전체를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느꼈네요. 마치 베이징만 보고 중국 전체를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다양하네요. 한 번도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중국도 지역마다 매우 다르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더 균일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래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압도되어 다른 면들을 놓치곤 하죠. 한국은 작지만 지형적 다양성이 크고 역사적으로도 각 지역이 독특한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김아리 박사는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색과 맛의 조화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전통 한식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중국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된 거예요? 기본 원리는 같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식재료의 조화와 약식 동원 개념을 중시해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생각이죠. 김치만 해도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건강에 좋다는 걸 현대 과학이 증명하기 훨씬 전부터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김아리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서울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맛으로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 음식들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네요. 중국 요리와 한국 요리의 차이점도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네요. 학술적인 논의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박사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중국계 영국인으로서 가진 문화적 편견을 깨닫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아리 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문화 간 이해는 양방향이잖아요. 저도 장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고요. 카페 밖으로 나오며 저는 문득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로요. 김아리 박사와 함께 걸으며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을 다시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아리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약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오늘 대화 후에는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경험하고 싶네요. 특히 중국 문화와의 연결점이나 차이점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요. 김아리 박사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학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다면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주, 그리고 부산까지 가는 여정을 추천해드려요. 현대와 전통, 그리고 해양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주는 신라시대의 중국과의 교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김아리 박사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경주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중국 역사책을 읽어주시며 신라에 대해 언급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네요. 경주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나요? 경주는 천년 왕국 신라의 수도였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세계적인 불교 유적이고 첨성대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죠.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분들이 공원처럼 도시 곳곳에 있거든요. 신라는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했는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김아리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경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중국의 시안처럼 고대 유적이 현대 도시와 어우러진 모습이 떠올랐어요.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교류했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부산은요?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로 활기찬 해양 도시예요. 해운대 해변은 정말 아름답고 자갈치 시장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요. 감천문화마을은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빛 아래 모여있는 독특한 경관을 자랑하죠.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해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김아리 박사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해운대 해변, 색색의 집들이 모여있는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활기찬 자갈치 시장의 모습이었어요. 사진만 봐도 부산의 에너지가 느껴졌네요.
와, 정말 멋있네요.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어요. 중국 동해안의 항구 도시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군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지역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어요. 음식도 달라요. 부산에서는 밀면이라는 차가운 국수와 돼지국밥을 꼭 드셔보셔야 해요. 김아리 박사는 각 지역의 대표 음식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광주의 송정떡갈비, 전주의 비빔밥, 강원도의 감자전 등 지역마다 다른 특색 있는 음식 문화가 있다는 게 놀라웠네요. 김 박사님,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서울에서 먹어본 음식들은 대부분 매웠던 것 같은데 중국 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김아리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모두 매운 건 아니에요.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맛이 있죠. 궁중 요리는 오히려 담백하고 섬세한 맛을 추구해요. 한국 음식의 핵심은 발효식품이에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와 김치가 대표적이죠. 중국 음식과 비교하자면 한국 음식은 양념이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조리법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에요. 중국 요리처럼 다양한 조리법과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죠. 김아리 박사는 한국 전통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음식들이 가진 문화적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김치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네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겨울을 대비해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문화인데 이것은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행사예요.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재료와 발효 방식, 양념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중국에서도 음식은 지역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밥 먹었어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인사말이기도 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중국 문화와 비슷한 점이죠. 김아리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식사 자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식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관계 형성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네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공통점도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책으로 읽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게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니까요. 정확해요. 그래서 장 교수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중국계 학자로서의 시각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학회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아리 박사와 헤어지기 전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오늘 대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문화적 편견도 돌아보게 되었네요. 저도 즐거웠어요, 장 교수님.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과 한국 문화의 교차점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김아리 박사와 헤어진 후 저는 학회의 마지막 세션을 들으며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깊이와 다양성에 매료되었네요. 중국계 영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른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기준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렌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학술 대회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옥스포드의 안개 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제의 대화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네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그곳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태블릿으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경주의 불국사, 부산의 해운대, 제주도의 화산 지형 등 김아리 박사이 언급했던 장소들의 사진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네요. 특히 경주의 유적지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당나라와 신라의 교류에 관한 역사적 증거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기 전 로비에서 우연히 김아리 박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아침 일찍 활동하시네요.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침 산책을 다녀왔어요. 옥스포드의 아침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실 어제 이후로 계속 한국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실제로 방문하게 된다면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연구와 여행을 병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특히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요. 김아리 박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이죠. 서울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연구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학과에서도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중국계 영국인 학자의 시각이 매우 가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은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었네요. 방문학자로 한국에 머물면서 진정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니 완벽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다음 학기에 우리 학과에서 동아시아 지리학 특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어요. 9월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중 문화 교류에 관한 발표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9월이라면 6개월 후였어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네요. 완벽해요. 그때면 제 일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중국계 배경과 영국에서의 학문적 훈련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간략한 계획을 논의했어요. 김아리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 환경과 함께 주말마다 다른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방문하면 한국의 전통 명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전통 음식을 나누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죠. 중국의 중추절과 비슷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의식이 있어요. 외국인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진정한 한국 문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되네요. 중국의 중추절과 어떤 점이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고 싶어요. 전통 의상도 입어볼 수 있을까요? 한복이라고 하죠? 물론이죠. 경복궁이나 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중국의 한푸와는 다른 스타일이지만 역시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에요.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방문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진정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네요. 그리고 제 중국계 배경이 장애물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 박사님,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쉬운 표현부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어와 한국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김아리 박사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과 감사 표현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죠. 어색하게 발음해보니 김아리 박사의 웃음을 참지 못했네요. 발음이 꽤 좋으세요. 사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가깝고 교차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휘에는 중국어에서 온 한자어가 많아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늘 거예요. 김아리 박사의 격려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회 시작 시간이 다가왔고 우리는 각자의 세션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완전히 달랐네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함께 그곳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 중국계 배경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됐어요. 오후 세션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몇 권 구입했네요. 특히 한중 관계에 관한 책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의 습관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진정한 문화 연구자로서.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를 훑어보았네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어떻게 한국 문화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현대 한국인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중 관계의 역사적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조공 체제에서 현대의 경제 파트너로 변화해 온 두 나라의 관계는 동아시아 지정학의 중요한 축이었네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과거 제 경험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빠른 걸음걸이와 효율성 추구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따뜻해지는 그들의 태도는 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의 간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개념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아리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9월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그녀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특히 중국계 학자로서 한국 문화를 연구할 때의 잠재적 편견과 이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했네요. 이메일 끝에는 어제 배운 한국어 표현도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만나요. 학술 대회 마지막 날 폐회식이 끝난 후 몇몇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온 히로시 교수, 중국의 리 교수, 그리고 김아리 박사까지 5명이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모였네요. 장 교수, 한국에 방문학자로 가신다면서요?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히로시 교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계라는 제 배경이 무의식 중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김 박사님과의 대화 덕분에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더 열린 마음으로 진정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동료들의 따뜻한 미소가 이어졌네요. 특히 중국에서 온 리 교수는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직한 학자로서의 자세네요. 우리 모두 때로는 자신의 선입견을 인정하고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죠.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적 관계가 있으니까요. 리 교수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녁 내내 각자의 문화적 경험과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동아시아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네요. 사실 저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이나 중국을 연구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느껴요. 히로시 교수가 말했어요. 역사적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맞아요. 하지만 그런 다양한 시각이 있기에 더 풍부한 학문적 논의가 가능한 것 같아요. 김아리 박사이 덧붙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교류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아리 박사와 둘이 걸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별이 빛나는 옥스포드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9월에 오시면 단풍이 막 시작될 거예요. 한국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산사의 단풍은 꼭 보셔야 해요. 중국의 가을 풍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정말 기대되네요. 그때까지 한국어도 조금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한중 문화 관계에 대한 연구도 더 진행해 보고 싶어요. 김아리 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영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특강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계 영국인으로서의 독특한 시각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제안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즉시 마음에 들었네요. 문화 교류는 양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이죠. 영국의 지리와 문화,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2중 문화 배경이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양국 간의 비교 관점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호텔 앞에 도착해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내일이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겠지만 9월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네요. 김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단순한 학술적 교류를 넘어 제 시각을 넓혀주셨어요. 특히 제 중국계 배경이 장애물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천만에요. 저도 장 교수님과의 대화가 매우 의미 있었어요. 다음에 한국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길 기대할게요. 우리는 따뜻한 악수를 나누었고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섰어요. 가방을 챙기며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여정, 즉 한국으로의 여행을 꿈꾸고 있었네요. 이번에는 제 중국계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캠브리지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캠퍼스 풍경이 보였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옥스포드에서의 대화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술대회 참관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네요. 국제지리학 학술대회 참관 보고서. 제목을 쓰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학술적 요약을 넘어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싶었어요. 솔직하고 진실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네요. 이번 학술 대회에서 가장 큰 수확은 제 자신의 편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이해는 피상적이었고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계라는 제 배경이 무의식 중에 다른 동아시아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솔직한 고백을 이어갔어요. 김아리 박사의 발표와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제 시각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자로서의 겸손함을 다시 배웠다는 내용을 담았네요.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관찰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학문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경험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렌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 방문 계획과 함께 문화 간 이해를 위한 제안들을 포함시켰어요. 또한 중국계 영국인으로서의 독특한 위치가 어떻게 동아시아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적었네요. 학생들에게도 다른 문화를 경험할 때 선입견을 경계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짧은 경험으로 한 나라의 문화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재방문하여 더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연결성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이 제 학문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연구자들께도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열린 시각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책장에서 최근에 구입한 한국어 입문서를 꺼냈네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며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따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논리적인 문자 구조네. 중국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했어요. 약 1시간 동안 기초적인 한글을 연습한 후 김아리 박사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네요. 9월 방문에 관한 세부 사항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중국계 외국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문화적 차이점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네요. 변화는 때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나 봅니다. 다음 날 학과 회의에서 제 한국 방문 계획을 공유했어요. 동료 교수들은 대부분 지지를 보냈고 몇몇은 한국과의 학술 교류에 관심을 표현했네요. 리나 혹시 서울대학교와 우리 대학 간의 교류 프로그램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을까요? 학과장의 질문에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김 박사님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 대학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특히 동아시아 문화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럴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개인적 여행을 넘어 이제는 두 나라 간의 교류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중국계 영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런던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현대 미술 전시회를 관람했어요. 추상적인 작품들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적 요소들이 녹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네요. 특히 한 작가의 작품은 중국 수묵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색채와 구성에서 독특한 한국적 해석이 돋보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와 재해석의 과정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한국인 사서가 친절하게 다가왔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9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요. 특히 한중 문화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사서는 기쁜 표정으로 여러 책을 추천해 주었어요. 또한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기초 강좌도 알려주었네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등록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문화원에서 받은 팸플릿을 펼쳐보았어요. 한국의 지역별 축제, 음식, 전통 공연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네요. 특히 안동 하회마을의 탈춤 축제가 눈길을 끌었어요. 생생한 사진 속에서 화려한 탈을 쓴 공연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중국의 가면극과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곳도 꼭 가봐야겠다. 한중 전통 공연 예술의 비교 연구도 재미있을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거실벽에 큰 한국 지도를 붙였어요. 그리고 김아리 박사의 추천해준 장소들을 하나하나 표시했네요. 서울, 경주, 부산, 안동, 전주, 그리고 제주도까지. 각 지역의 특색과 방문 이유를 간단히 메모했어요. 그리고 옆에 중국 지도도 함께 걸어두었습니다. 두 나라의 지리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면서 역사적 교류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한국 영화를 한 편 보기로 했어요. 김아리 박사의 추천해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였죠. 산속 작은 절에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스승과 제자의 삶을 그린 영화였어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깊은 철학적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네요. 불교의 영향이 분명히 느껴졌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제게 더 이상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은 살아있는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중국계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이 여정에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국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겠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할 한국어 강좌 준비를 위해 책상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이요.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지만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캠브리지의 조용한 밤, 제 연구실에서 한국으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제 삶과 학문적 시각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네요. 책상 위에는 중국 역사책과 한국 역사책, 그리고 한국어 학습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제 정체성처럼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중국계 영국인이라는 저의 복합적 정체성은 각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달은 영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같은 달이지만 각 문화는 그 달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이제 저는 그 다양한 시각을 모두 품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여정이 되길 바라.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소망을 중얼거렸어요. 9월에 서울에서 시작될 새로운 장으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방문이 아닌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성장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김아리 박사에게서 온 이메일 알림이 울렸네요. 서울대학교의 방문 학자 초청장과 함께 가을 축제 일정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중문화교류 특별 세미나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메일 끝에는 짧은 한국어 문장이 있었네요. 한국에서 만나요, 리나 교수님. 저는 웃음 지으며 대답을 타이핑했어요. 네,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한중영 문화 교류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저는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중국계 영국인이라는 제 정체성은 한계가 아닌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 한국에서는 진짜 한국의 모습, 진짜 한국인의 정을 편견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옆에는 관악산이 있어서 멋지다는데 꼭 한번 관악산도 올라가 보고 싶네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나 장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무엇이 리나 장 교수에게 가장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해외 사연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